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동포 밀집 지역과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일 기상청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꺼내들었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금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고강도 부동산 탈세 단속에 나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0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오늘 꼭 봐야 할 경제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기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중국 동포 밀집 지역과 대학가에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공포가 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월을 겨냥을 해서 2월에 어떤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길주에서 또다시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혹시나 백두산의 활동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세 번째 기사는 한국인 직원들, 그러니까 주한 미군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무급 휴직과 무급 휴직을 통보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지막 기사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과세를 추적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자 매일경제에 실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들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중국 동포와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이 그야말로 두려운데요. 기사 내용 함께 들여다볼게요.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위치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 동포 밀집 지역과 그리고 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멈출 줄 모르고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체류하는 중국 동포가 춘절 때 중국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자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코로나 오지 말라면서 꽁꽁 무장 한 여행객들, 마스크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중국인 그리고 유학생들의 귀국이 또 다른 고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춘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 동포, 전체 중국 동포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 40% 정도가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거든요. 그들 역시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합쳐서 약 17만 명 정도가 1월 말부터 2월 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게 되는 상황 자체가 이 중국 동포 밀집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한 밀집 지역이라든지 대학가에서는 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춘제가 끝나고 돌아오거나 혹은 계약을 해서 돌아오는 17만 명이 이제 문제인데 중국 동포가 이제 많이 살고 있거나 혹은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대림동, 대림 상가 지역이나 혹은 또 자양동의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은 이미 상가가 아주 썰렁하고 경기가 아주 지금 침체되어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렇다면 어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나요? 일단 호남대 같은 경우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아예 중단했고요. 또 어떤 대학에서는
건강검진을 꼭 해와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유학생을 막지는 않되 그러나 병원에 들러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증명을 해와라라고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또 부산의대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600명에 대해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2월 말 이후에 귀국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왜 홍콩 시위 때 네. 홍콩 시위를 찬성하는 한국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 같고 중국 유학생들과 왜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각했는데 지금 대학가 분위기가 또다시 중국 유학생 혐오 분위기가 조금 번져 있어서 도서관에 오지 마라, 수업에 참관하지 마라 라는 목소리가 대학 내에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한중 학생 간의 갈등이 또 심각해지지 않나라고 벌써부터 좀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지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8면에 위치한 외교 안보 기사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헤드라인 보시면요. 북한 길주에서만 13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6차례 핵실험이 백두산을 건드렸나가 오늘자 8면 헤드라인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전일 기상청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서쪽 41km 지역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이 어떤 지진인가요, 그러면? 네, 일부 언론이 핵실험 아니냐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 이거 또다시 핵실험을 했나라고 당시에 그 시점에서 오해했을 그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2.5면 지진 규모가 좀 낮진 않나요? 여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진이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네. 미국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풍계리 길주가 계속 핵실험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어떤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2017년도에 있었던 핵실험, 마지막 핵실험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유발 지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 지형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자연 지진을 이제 네. 여진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만 해도 7차례 그리고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 이 6차례 그래서 총 13차례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지역은 원래 화강암 지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지형인데 핵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6차례나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지반 자체가 굉장히 물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풍계리 인근의 자연지진 발생 일지를 보면 2017년에 7차례였고요. 2018년과 2020년까지 6차례가 진행이 돼서 총 13차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됐던 게 이란의 사령관을 폭사한 장면. 그것을 네. 아예 미국에서는 동영상으로 지금 이게 유출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면적인 어떤 도발, 핵실험이라든지 ICBM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행할 것이냐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은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 풍계리가 사실 백두산으로부터 100km 이내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백두산 밑에 있는 지반 밑에 있는 마그마 방과의 어떤 그런 관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속 자연 지진, 여진이 계속됨으로써 혹시나 백두산의 마그마 방을 건드리지 않을까. 최근에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이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마그마를 건드려서 백두산이 다시 활동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문도 지금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여부보다 더 지금 걱정이 되는 건 혹시나 백두산의 활동이 재개되지 않나 그런 초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북한에서 발생한 여진과 함께 백두산의 연관성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면인 매일경제신문 8면에 위치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인 직원 9,000명 볼모로 방위비 증액을 미국 측에서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방위비 협상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일이죠. 29일 압박하도록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강제 무급휴직을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2018년도 협상 때도 무급휴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가을쯤에도 이 무급휴직을 언급을 했죠. 그런데 두 번 다 언급만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이 뭐가 다르냐면 이번엔 아예 4월 1일자로 무급휴직을 하겠다. 무급휴직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죠. 각각의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을 전국에 있는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만나서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4월 1일에 우리가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원래 미국 법에 있어서 무급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2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지금 한다는 것인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방위비 협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에서 이 9,000명의 이 월급을 볼모로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따내겠다라는 속내를 지금 더 드러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기사 내용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마지막까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월에 협상 타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근로자 노조에서는 지난번에도 이게 언급됐을 때 우리를 걱정하지 마라, 당당하게 협상해라 이렇게 해서 좀 듣는 사람들 모두 다 좀 감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노조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은 계속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른 시일 내에 이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 협상 타결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급휴직 사태가 오래되면 사실 미국에도 부담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부담이고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바로 29일자로 하원에서 지금 이 미국 정부의 이렇게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애덤 스미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어저께 바로 50억 달러나 요구하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결은 가능하되 문제는 얼마 선에서 이것을 타결 볼 것이냐. 이 마지막 협상 단계다라고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4면입니다. 네, 기사 헤드라인 확인해 볼게요. 네, 김현준 국세청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국세청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금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고강도 부동산 탈세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일 이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올해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이 고액 전세자금 출처 그리고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세청도 결국에는 집값과의 전쟁에 이제 가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전일 오고 갔나요? 네. 전국 세무관 서장회의였습니다. 이것이 회의가 끝나고 말씀하셨듯이 1년간의 국세청 운영 방침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언제나
사실 이 자리에서는 고강도 그런 어떤 세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나온 정책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쏟아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가 주택 구입 시에 아예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을 해서 탈루 혐의가 조금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엄청 과세하겠다라는 내용. 또 부채 상환의 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과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고, 또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장기 부채 증여가 해당 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이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와 봤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저희가 먼저 풀어봤었고요. 그렇다면은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주요 쟁점들이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대기업과 관련해서 대기업 사주 일가들의 행태, 그러니까 뭐 이 탈세 혐의라든지 혹은 경영권의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승계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흥적 탈세 체납 행위 또는 사주 일가의 차명 계좌를 통한 그런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또 불공정 합병이라든지 또 우회 자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불공정 상황 거래로서 늘 이야기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전수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초고액 재산가의 재산 변동 실황을 정기적으로 검증을 해서 부의 대물림을 아예 차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조사 부담은 경감시켜서 체납을 안 한 그런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 또 이런 이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 마지막 내용은 FOMC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벽에 또 특집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첫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Today's meeting, my colleagues and I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As always, we base our decisions on our judgment of how best to achieve the goals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e believe monetary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by supporting continued economic growth, a strong job market, and a return of inflation to our symmetric 2% goal. Nonetheless, uncertainties about the outlook remain, including those posed by the new coronavirus. Of course,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money markets, and we will adjust these plans as conditions warrant. 네, 미 연준이 지난해 12월 FOMC 때 예고했던 대로 금리 동결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번 FOMC 결과 내용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1.5%에서 1.75%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FOMC에서 확정했던 금리 동결이 그대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첫 그 동결이 의미하는 것은 올해의 FOMC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한번 미리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어쨌든 이 성명서 전체 내용 중에 작년 12월 달과 단 2단어만 바뀌었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2% 근접해서 2%와 관련된 복귀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 그러니까 가계 지출과 관련해서 강한 가계 지출에서 완만한 가계 지출, 이 두 가지 단어만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기자들도 제일 먼저 질문이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달과 똑같이 이제 이 동결을 했고, 전체적인 기조는 동결이나 가계 지출 등 국내 이제 소비 동향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올해 첫 FOMC 회를
앞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멘트를 남겼더라고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지금 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FOMC의 결정 직전에 금리 인하 압박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네.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금리 인하 압박을 한 건 올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평가에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주가를 부양하고 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하는 것은 자신한테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앞으로도 1년 내내 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이제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고 또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명서에서 단어 2개밖에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달 기조와 똑같다는 거죠. 12월 달 기조는 경제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인위적인 어떤 부양을 할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12월 달과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12월 달과 지금 1월 달에 동시에 하는 건 지난번 작년에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하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망해서 바라봐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1년 동안 사실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변수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중국 경제의 어떤 상황들 또 그 이외에 여타 어떤 하방 리스크들 때문에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또 이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는 오늘의 어떤 성명을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올 1년 내내 상당히 이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통화 정책 변화를 가져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게 미 연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FOMC 결과 내용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